저는 올해로 50대 중반에 접어든 평범한 여성입니다. 요즘 들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생각은 성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지게 됩니다. 저는 아들과 딸, 이렇게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제는 다 커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아이들을 보면서 느낀 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아이들을 믿어주고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자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처음부터 자신의 길을 명확히 알거나 완벽히 계획할 순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며 다른 방향으로 틀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 발휘하는 시너지와 에너지는 정말 어마어마하더군요. 부모가 아무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걱정하더라도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믿고 지켜보며 그들이 자기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도록 응원해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온전히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은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나오는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결국 믿음에서 시작되죠. 우리의 아이들을 그리고 그들의 가능성을 진심으로 믿어줍시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도 자신을 믿는 법을 배우고 자신만의 성공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제가 시댁의 둘째 며느리가 되었을 당시 이미 시댁에는 저보다 먼저 들어온 형님이 계셨습니다. 형님에게는 3살 된 아들이 있었고 그 아이는 시댁의 장손이었죠. 시댁에서는 장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형님 아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모두 형님 아들을 끔찍하게 아꼈고 그 아이가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대단한 일처럼 여기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시부모님의 태도를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장손은 특별하다 여기는 집안 분위기가 있었고 시댁에서는 장손을 대를 잇는 상징처럼 여겼으니까요. 그리고 형님은 시댁에서 이미 몇 년간 며느리로서의 자리를 잡으신 상태였기에 형님 아들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결혼 후 첫 아이로 아들을 낳았지만 시댁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이 형님 아들에게 더 쏠리는 것을 보며 그럴 수 있지 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우리 아이와 형님 아들이 4살 차이였기에 비교 대상이 될 만큼 크지도 않았고 저는 시댁 어른들이 형님 아들에게 주는 특별한 관심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무래도 장손이고 형님이 첫 번째 며느리로서 아들을 낳았다는 점에서 시부모님께는 더 큰 의미가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별은 단순한 관심의 차이를 넘어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형님 아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이나 용돈이 쏟아지고 무슨 일이든 형님 아들이 먼저였어요. 제가 낳은 아들은 그 뒤에 늘 조용히 줄을 서야 했고요. 물론 부모라면 자신의 아이가 조금이라도 덜 사랑받는다는 생각에 속상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 차별을 크게 문제 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고 그저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길 바랐으니까요. 그렇게 시댁에서 장손 중심으로 돌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저는 우리 아이가 위축되지 않도록 더 많이 웃어주고 더 많이 칭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건 시댁의 사랑을 대신할 순 없더라도
우리만의 따뜻한 가족의 사랑이었으니까요. 형님의 아들이 장손이라서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은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때로는 그 편애가 너무 노골적일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서글프게도 시부모님께는 형님의 아들과 우리 아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였습니다. 시댁에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면 형님의 아들이 늘 먼저였습니다. 형님의 아들이 원하는 만큼 먹고 나서야 우리 아들의 차례가 오곤 했죠. 심지어 형님의 아들이 다 먹고 나서 남은 음식을 우리 아들이 받아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물며 제가 있는 장소에서 제가 사온 음식이어도 혹은 제가 만든 음식이어도 형님의 아들 입에 먼저 들어갔고 우리 아들 입에는 나중에나 들어오더군요. 그런 상황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아무리 장손이 귀하다고 해도 우리 아이도 시부모님의 소중한 손주인데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더 속상했던 건 형님의 아들이 잘못을 해도 시부모님께서는 무조건 우리 아들만 나무라셨다는 점이었어요. 아이들이 함께 장난을 치다 보면 종종 크고 작은 사고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형님의 아들에게는 다음부터는 조심하렴 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도 우리 아들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형 다치면 어쩔 뻔했느냐며 큰 소리를 내시곤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가 억울해하며 울음을 터뜨리면 울긴 왜 우냐, 너는 형님 말 잘 들어야지, 지가 잘못했으면서 울면 다인 줄 알아? 라고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속이 상하고 서글픈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형님의 아들이 장손이라고 해도 우리 아들도 똑같이 소중한 손주 아닙니까? 그런데도 시부모님께서는 우리 아들에게는 조금의 여유도 주지 않으시고 늘 형님의 아들과 비교하며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쪼잔한 사람일까요? 어른스럽게 넘기지 못하는 걸까요?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이려고 해도 매번 차별받는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서글픈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에게는 그저 해맑게 웃어주려고 애를 썼지만 속으론 이 차별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몰라 한숨만 깊어지곤 했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저는 갈수록 시댁 방문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데리고 갈 때마다 우리 아들이 받는 차별을 눈앞에서 보며 아무렇지 않은 척 웃는 제 모습이 가끔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시댁에서 우리 아이를 형님의 아이와 비교하며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시댁에 아이를 맡기는 일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돌봐줄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처음에는 시어머니 요청으로 시댁에 아이를 맡겼었어요. 형님의 아이가 심심해한다고 하면서 우리 아이를 데려오라는 요청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댁 대신 친정에 아이를 맡기는 일이 더 많아졌던 겁니다. 사실 저도 아이를 친정에 맡기는 것이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친정에서는 우리 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주셨고 차별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맡기지 않는다며 서운해하시고 형님의 아이가 저희 아들과 노는 것을 좋아라 한다. 오늘은 괴롭힐 애가 없으니까 나를 괴롭히더라. 애를 데리고 와라. 라며 강요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시댁에 아이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정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댁에 아이를 맡겼던 날 아이가 다쳐버린 거예요. 처음엔 그냥 놀다가 다친 줄 알았습니다. 아이가 집에 와서 팔이 아프다고 하길래 병원에 데려갔더니 팔이 골절됐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제야 우리 아이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형이 나 볼풀에서 밀었어. 그래서 내 팔이 아야했어. 그 말을 들으니 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아이의 말을 들으니 시댁에서의 상황이 선명히 그려졌습니다. 형님의 아이가 우리 아이를 밀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이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거나 보고도
눈 감으셨겠죠. 결국 다친 우리 아이만 소가리를 했던 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애를 봐주셨던 시부모님께 뭐라 말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는 우리 아이를 절대로 시댁에 보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애는 많이 다쳤냐? 병원 다녀왔다면서? 네, 어머니. 골절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애가 너무 번잡스러워. 그렇게 뛰댕기니까 그렇지. 어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이는 형과 놀다가 그랬다고 하던데요? 뭐라고? 아니, 그놈의 새끼가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네? 얘, 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 장손이 얼마나 듬직한데. 죄송하지만 아이는 이제 보내지 않겠어요. 애가 다쳤다고까지 하는데도 그리 말씀하시면 다시는 아이 보내지 않겠다고요. 정말 서운하게 왜 이러세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시부모님의 편에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딸은 시부모님께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은 친정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친정에서는 차별 없이 모든 손주를 사랑으로 대해주셨으니 아이들도 더 편안했겠죠. 그런데 가끔 시댁에 모이는 날이 되면 저는 여전히 참기 힘든 상황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은 항상 형님 아들 자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형님의 아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부터 학원에서 성적이 뛰어나다는 얘기까지 한참을 떠들어대셨죠. 형님은 시부모님께서 학원비를 대주신다는 말을 자랑스럽게 하면서도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투로 말하곤 했습니다. 동서, 요즘은 학원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도와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덕분에 우리 아들 이번에 또 학원에서 1등 했어. 동선 애들은 어때? 공부 못하지? 아, 내가 괜히 물어봤나? 동서 미안해. 나는 그냥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다 그런 줄 알고 그냥 물어본 거야.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네? 뭐라 하셨는데요?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동선에는 학원 보내는 것보다 그냥 학교 다니면서 적당히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셨던 것 같아. 알지? 머리 안 되는데 이것저것 시키다 보면 애들 우울증 오는 거. 우리 아들이야 워낙에 공부 머리가 있으니까 해내는 거지만 저런 거 일반 평범한 애들은 힘든 법이거든? 너무 무리하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드셨습니다. 맞아. 괜히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키워라. 학원비는 우리 장소는 뭐든 알아서 잘하니 우리가 도와주는 맛이 있지. 그런데 니들 애들은 글쎄 머리가 유전인데 어떡하겠냐. 아빠 엄마가 둘 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잖아. 대놓고 우리 남편과 저를 깎아내리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겨우 마음을 다잡으며 웃는 척했습니다. 형님도 질세라 말을 보탰죠. 맞아요, 어머니. 우리 아이는 정말 똑똑해요. 근데 동선 애들은 그냥 적당히 놀면서 키워도 괜찮지 않을까요? 요즘 애들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하잖아요. 차라리 운동 같은 거 시켜봐. 성적보다는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 그래. 애들 욕심내지 말고 건강하고 착하게만 자라면 됐지. 우리 장손처럼 잘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라. 그리고 니들한테 지원? 아이고 나랑 정도 없는 것들인데 뭘 지원을 해? 네 친정에서 해주면 모를까? 안 그러냐 둘째야? 확실히 형님의 아들은 공부머리가 있었던 건 인정합니다. 성실하고 똑똑하게 학업에 집중하는 모습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했으니까요. 시댁에서도 형님의 아들을 자랑할 때마다 그 부분만큼은 저도 고개를 끄덕였던 것 같아요. 문제는 그 비교의 대상이 항상 우리 아들이었다는 점이었죠. 우리 아들은 형님의 아들과 정반대였습니다. 공부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노는 것만 좋아했습니다.
산에 가서 캠핑을 하고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다니는 걸 더 좋아했죠. 저는 속으로 얘가 커서 뭐가 될까 싶기도 했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걸 억지로 막을 수도 없었어요. 다행히 딸이 형님 아들보다는 낫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공부를 잘하긴 했지만 딸과 아들도 비교의 대상이 되는 일은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제가 아이들을 방치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형님 아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도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그 자랑이 끊이질 않았죠. 우리 장소는 역시 유전자가 달라서 그렇다니깐. 부모가 똑똑하니 아들도 이렇게 똑똑한 거지. 라는 시어머니의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제겐 우리 아이들과 비교하며 깎아내리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아들은 대학 진학은커녕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일을 해보겠다며 선언했습니다. 엄마, 나 여행으로 한번 뭔가 해볼래요. 그 말에 저는 처음에 여행사를 차리겠다는 건가 싶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계획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자신만의 여행 채널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유튜브라는 것이 지금처럼 익숙하지 않았고 저 역시 그런 걸 왜 하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메라 들고 다니며 영상 찍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말 그대로 1세대 여행 유튜버로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제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유튜브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인지 깨달은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라는 세계가 얼마나 넓고 가능성이 큰지 알지만 그땐 저도 의아했었습니다. 아들이 유튜브를 통해 보여주는 열정과 에너지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직도 그날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형님의 아들이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시댁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어요. 시어머니는 손주 자랑에 하루 종일 목소리가 쉬어가셨죠. 하지만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일이 벌어졌죠. 형님의 아들이 대학에 합격한 이야기를 하며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런 대학은 꿈도 꾸지 말아라. 그럴 생각도 말고.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라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형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 애도 생각이 있는데 감히 이런 대학을 꿈꾸겠어요? 주제는 아마 본인이 제일 잘 알 겁니다. 라는 말을 하더군요.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시선이 다르다지만 저렇게 대놓고 내 아이를 비하하는 말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하지만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아들을 데리고 그 자리를 조용히 벗어났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우리 아들이 대학 대신 유튜브로 여행을 다니겠다고 했을 때 시댁의 반응은 그야말로 똥무시 그 자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도 제대로 안 보며 한숨을 푹 쉬더니 대가리에 뭐가 틀었는지 모르겠다. 공부를 포기하고 저런 걸 한다고? 라고 하시더군요. 형님은 또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동서, 그렇게 머리가 안 따라주는 거면 기술이라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여행? 참 무슨 생각으로? 라며 비웃는 듯한 말을 했었죠. 그때 우리 아들도 느꼈겠죠. 저 사람들이 자신을 정말로 무시하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였을까요? 아들도 딸도 점점 시댁과는 멀어졌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할머니, 할아버지라 불렀지만 그 단어에 담긴 애정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모를 리가 없죠. 늘 자신들을 무시하고 형님네 아이와만 비교하며 차별하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 친정 부모님께 더 의지하고 따르게 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내 아이들이 그런 서러움을 겪어야 했다는 사실이
지금도 참 마음 아픕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모든 경험이 아이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강한 독립심과 자신감을 심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을요. 그날은 형님의 아들이 취업에 성공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형님 댁에서 온 가족이 모인 날이었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정성껏 고른 넥타이를 선물로 가져갔습니다. 축하 인사를 건네며 회사 생활 잘하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길 바란다고 덕담도 했죠. 그날 시부모님은 형님의 아들 칭찬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쩐지 겉도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그런데 네 아들은 왜 안 왔니? 혹시 질투라도 나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 아들이 이 자리를 피하는 게 못난 이유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꾹 참고 정신없이 바빠서 못 온다고 대답했지만 시어머니는 바쁘긴 뭐가 바빠. 다 핑계지. 애미가 좀 더 챙겨줘야지. 그러니 그런 모양 아니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던 중 형님이 무언가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큼지막한 굴이 담긴 상자였어요. 이거 싱싱한 굴이에요. 취업 기념으로 일부러 안 깐 걸로 샀어요. 동서, 이거 좀 하나하나 까서 식구들한테 나눠주겠어? 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굴을 까는 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건 다들 알 겁니다. 저도 까져 있는 굴을 사본 적 있어도 굴을 직접 까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일반인이 굴을 까다가는 손을 다칠 위험도 있고 그 과정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지 모를 일 없는 형님이 일부러 그렇게 부탁하는 것 같아 속이 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묵묵히 굴칼을 들고 굴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아리고 마음은 더 아팠지만 지금까지 참아온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 이번에도 꾹 참고 넘기려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딸이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오빠 온다고 했잖아. 10분 뒤에 도착한대. 아들이 10분 뒤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눈길을 돌렸고 아들은 밝게 웃으며 들어오더니 형님의 아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 진짜 축하해. 역시 형은 해낼 줄 알았어. 회사 생활 잘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 그 말에 형님의 아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대답했지만 시어머니와 형님은 벌써 우리 아들에게 눈을 흘기며 무언가 말을 꺼낼 준비를 하고 계셨죠. 예상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넌 뭐하니? 아직도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만 하는 거야? 나이가 몇인데 정신 좀 차려야지. 군대까지 다녀왔으면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런 거죠 뭐. 대책도 없고 그냥 부모한테 빌붙어서 살면서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 그러다 나중에 세상이 얼마나 호락호락하지 않은지 알게 되겠죠? 동서 아들은 어릴 때부터 유별나게 자유로운 성격이었잖아요. 맞아, 맞아. 요즘 애들은 참말로 대가리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하긴 너 같은 애들이 그렇게 큰 돈 벌고 성공하기라도 하면 세상이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겠지. 동서, 왜 가만히 있어? 애를 나무라야지.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오늘 여기 안 왔을 것 같은데. 뭐 먹고 싶어서 왔나 보네. 예, 저기 고기 있으니까 가져다 먹어. 싸돌아 다니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할 거 아니야?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철이 안 드니? 엄마 아빠 마음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 안 보여? 정신 좀 차려라 이놈아. 형처럼 되는 건 바라지도 않아. 바란다고 되지도 않을 거고. 적어도 공장이라도 다니라고. 네 몫은 해야 할 거 아니냐? 아휴, 좋은 날에 내가 그만해야지. 예, 나 굴 하나 더 줘라. 왜 이렇게 더디게 까는 거야?
아들은 여전히 웃으며 시어머니와 형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굴을 까는 저를 보면서 느긋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내가 깔까? 나 이거 잘 까. 왜 이런 걸 엄마한테 시키는 거야? 그냥 깡구를 사지. 저기요. 저는 형처럼 똑똑하지 않아서 회사 들어가는 건 불가능해요.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뭐 저도 나름대로 돈은 좀 법니다. 돈? 무슨 돈을 벌어? 네가 하는 일이 무슨 돈이 된다고? 엄마, 아까 할머니랑 통화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청 좋아하시던데요? 어? 통화했어? 혹시 오늘이었나? 아, 오늘 차 받으신 날이잖아요. 내가 처음으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드리는 큰 선물. 지금 아마 드라이브 중이실 거예요. 저녁 시간에 맞춰 집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오늘은 제가 제대로 쓸게요. 순간 거실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아들을 쳐다보며 무슨 소리냐는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떼었습니다. 무슨 차? 네가 차를 뽑아줬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그때 우리 딸이 아들을 거들며 조용히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오빠 돈 잘 벌어요, 할머니. 유튜브 하면서요. 그리고 우리 곧 이사 가요. 50평대로요. 그리고 차도 그냥 차가 아니라 억대 외제차라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오빠가 차 사줬어요. 순간 형님과 시어머니 그리고 형님의 아들이 동시에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본격적으로 상황을 정리하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뭘 그렇게까지 말을 해. 제 수준이 회사만큼은 안 되겠지만 어쩌다 보니 1,000만 원 이상은 기본으로 벌고 있어요. 광고라도 들어오면 더 커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그동안 받은 사랑 보답하려고 외제차 한 대 뽑아드렸어요. 엄마, 내가 제대로 효도한 거 맞지? 안 받는다 막 그랬었는데 막상 차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좋았나 봐. 시어머니는 하얗게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고 형님의 아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들의 유튜브를 검색했습니다. 잠시 뒤 화면을 보며 깜짝 놀라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이 정도면 중소기업급인데요? 엄마, 할머니, 구독자 수랑 조회수 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익 나올 수준이에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동안 무시해왔던 손자가 이제는 가문의 자랑으로 보였던 걸까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말을 꺼내셨습니다. 어머, 네가 그렇게 잘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고생을 하더니 네가 이렇게 잘하고 있었어? 이사도 한다고? 50평대로? 정말이냐? 엄마 아버지 편하게 모시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곧 이사 가는데 이사 가고 나면 한번 놀러 오세요. 집들이 제대로 해야죠. 암튼 형, 정말 축하해. 이제 고생 끝인가? 아하하. 그렇게 그날은 귀신에 홀린 듯 뭔가 흘러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이사를 하고 저희 집에서 집들이를 하던 날,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러시더군요. 제 아들이 이제는 시댁의 기둥이라고요. 그 순간 아들이 고개를 젓더니 시어머니를 보며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할머니, 아니에요. 저는 외가의 기둥이에요. 제 다음 컨텐츠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모시고 떠나는 여행이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거든요. 그리고 할머니한테는 형이 있잖아요. 할머니 효도는 형한테 받으세요. 형, 회사 생활 힘들어도 꾹 참고 잘해. 형한테 거는 기대가 크시잖아. 아니, 할머니도 차 한 대만 사줘. 어? 땡땡아,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라 했는데 왜 외가 쪽만 챙기는 건데 할머니는 안 보여? 오, 형, 할머니가 차 갖고 싶으시대. 얼른 할머니 차 사드려. 왜 제게 그러세요, 할머니? 에이, 이뻐라 했다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걸요? 할머니 이쁨 받는 손자는 형뿐이었다는 거?
형님의 아들은 당황해 고개를 떨궜고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형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들이 받는 무시를 통쾌하게 되돌려준 순간이었으니까요. 아들은 여전히 여행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상에는 언제나 밝고 열정적인 모습이 담겨 있죠. 일상이 곧 그의 일이 되었고 그 일을 진심으로 즐기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매번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고 자신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풀어내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늘 감탄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보다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아들과 딸의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아이들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며 각자의 삶을 멋지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부모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들은 얼마 전부터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여행 콘텐츠에서 얻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또 다른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아이니 저는 그가 어떤 일을 하든 잘 해낼 거라 믿습니다. 자신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아이는 더 나아가 그 즐거움을 또 다른 방식으로 펼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들은 정말 확실하게 시댁과 손절했습니다. 그 모든 무시와 편애를 웃으면서 넘겼던 아들이지만 이제는 거리를 두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할머니 효도는 형이 하면 되잖아요. 라며 당당하게 웃던 모습은 제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은 말 그대로 본인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흐뭇합니다. 아이들이 시댁에서 받은 서운함과 무시를 우리 가정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치유받으며 성장한 것 같아 저와 남편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저희는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고 있고 저와 남편은 그런 아이들을 응원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작게나마 사이다 같은 순간들을 만들어준 것 같아 마음이 후련하기도 합니다. 결국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아가며 저와 남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 순간을 누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하라는 말이 이렇게까지 큰 울림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지만 이제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믿어주는 것만으로도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요.